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설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철입니다. 금주는 환경시설 설계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평가를 어떤 식으로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설계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라고 하는 그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갖지 못해서 설계의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설계가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의 과정들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설계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환경처리시설 설계 1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 수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뭐고,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또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환경 처리 시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든 아니면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든 아니면 건설환경공학과를 졸업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텍스트들,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공학적으로 이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공학적으로 해서 구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용량을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바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인데, 단지 이제 여기서 환경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수업 시간에 환경처리 시설을 전부 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처리 시설 중에서 수처리 시설, 환경처리 시설은 크게 수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그다음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처리 시설, 또 수처리 시설 중에서도 정수처리, 하수처리, 폐수처리, 분뇨 처리 또는 뭐 산업 폐수 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하수 처리 시설의 설계를 하는 능력을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시설, 이 하수처리 시설의 단위 공정별 핵심 설계인자,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 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자값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고요. 그것들을 설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처리 시설들은 한 개의 단일 공정이 아닌 여러 가지 공정들이 복합적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가까운 하수처리 시설을 예를 들더라도 하수도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 입구에 도착한 하수들을 펌핑을 하는 펌프장 시설도 있고, 또 하수 중에 협잡물이나 모래 성분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침사지 시설, 또 스크린 시설, 이런 것 물리적인 처리 시설들이 있고, 또 1차 침전지 같은 시설도 있고, 또 생물학적 처리 시설, 그다음에 고도 처리 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병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단위 공정들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이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서 통합적인 수처리 시설을 설계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설계한 거를 문서로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로서 작성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수처리 시설만 하냐, 환경처리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자고 하는 것은 이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단일 하수처리 시설만 설계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은, 이 설계라고 하는 업무는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들이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이게 수처리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 모든 것들이 거의 동일한 단계들을 거쳐서 설계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건축과 같은 것들도 큰 틀에서의 흐름을 보면, 설계 흐름을 보면
동일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기술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설계 인자들을 적용하는 거, 그게 결국은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겠죠. 네, 그럼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일단 우리가 수처리 시설, 그 중에서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을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뜬구름 잡듯이 가상의 공간에다 하기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있는 환경에서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온양이 아니고 울주군 언양읍을 기준으로 해서 언양읍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내에. 그래서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업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설계 업무는 어떤 프로세스로 간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그 프로세스 중에서 이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어떤 것들을 설계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공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설계 업무별로 특징이나 설계 기준 등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백업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각 단계별로 설계를 해서 그 단계별 과제들을 제출하시고요. 그 과제별들을 다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평가 점수가 누락이 되게 되겠죠. 과제 제출과 출석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고 모든 과제들의 그 적정하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져서 지금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강 인원이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대면 수업 시 나중에 어떤 최종 성과물이나 각 단계별로 각자 발표하는 과제 발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설계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발표 점수도 추가로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어진다면. 수업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각종 설계 자료, 설계를 위한 업무 지침이라든지 설계를 위한 설계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 이미 그 업무 지침이나 시설 기준들은 제가 U클래스에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책자를 구매하시려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공개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업 때 들은 내용들을 찾아서 보완을 하시고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는 설계 업무는 대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계산을 위한 툴로 엑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면 도면을 어차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CAD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이 엑셀과 CAD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는 개인별로 작성을 합니다. 개인이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설계 수업은 팀 형태로 수업을 해서 팀별로 과제를 완료를 시켜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 팀 과제는 필패입니다. 하는 친구들은 하고 하지 않는 친구들은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설계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별로 전부 다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차피 팀으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면 되니까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업로드는 U클래스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수처리 시설, 환경 처리 시설 중에서 하수 처리 시설을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하는 건 왜 설계를 하냐면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럼 필요한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계들이 있는데,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절차를 보면 이게 하수도 시설 설치 업무 편람에 보면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관공서에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할 때는 설치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된다는 건데, 이 과정이 공공이 아니라 개별 산업체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내나 전체적인 흐름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용어가 다르고 일부 과정들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기도 하겠죠. 관공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만약에 필요하다, 또는 하수도 시설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설치 필요성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말로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한, 뭐 때문에 필요한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다 확보를 합니다. 하수량이 증가할 것 같다 예측을 하죠. 왜 그런 예측을 했느냐? 인구가 지금 몇 년 인구를 보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 같다, 몇 년도에는. 또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에서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 하수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하수량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존에 시설이 있었다면 기존 시설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기존 시설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 시설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신규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계획 하수량을 기본으로 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하수가 발생한 걸 적정하게 수집하고 이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기타 모든 공사에 대한 수반 사업들이 하수 처리 시설이 필요한지, 하수도 시설이 필요한지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필요성,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문서화시키는 게 설치 필요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서화되면 필요하다는 필요 타당성이 문서화되면 이걸 가지고 하수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다시 수립을 하는데 국가 하수도 계획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는 하수도의 큰 정책적인 목적을 제시를 하는 거고 각 지자체는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목적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국가의 하수도 계획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지자체는 수립을 한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만들게 되죠. 이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규정입니다. 우리는 하수도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앞서서 필요성을 검토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내용이 없으면 예산을 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을 조사를 해서 문서화시켜서 그것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반영을 시켜줘야 그 반영을 시킨 것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어떤 하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자체가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를 받아서 기획재정부로 넘기게 되면 이런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든 그 몇 년도 예산이든 맞춰서 예산의 항목에 편성을 시키게 되죠. 왜? 당장 지자체가 돈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지자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나는 국가에서 돈 안 받고 할 수 있어 하더라도 실제 이제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평가 기준에 보면 국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느냐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라도 국비를 일부는 집어넣어야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타당성 조사에서 어떤 사업비의 적정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에 이 예산이 적당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국고 보조 신청을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얼마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지자체가 환경청에다 신청을 하면 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다시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본격적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처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환경부가 우리 이런 거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 같아라고 기획재정부로 넘겨주면 기획재정부에서 1년 예산 총괄 중에서 환경부로 얼마를 떼줄 것이냐라고 이렇게 떼주게 되는 겁니다. 환경부가 쓸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돈을 떼주게 되는 것이고, 국고보조는 환경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그 받은 예산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까지 내가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국고보조 신청서를 검토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우선순위를 작성을 하죠. 정말 이 지역이 급하면 빨리 해줄 것이고, 급하지 않으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고보조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하수처리장의 어떤 아웃라인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우리 이 동네에 하수처리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가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어떻게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될까, 아웃라인을 좀 그려봅시다 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을 설계하는 설계자문, 그다음에 시공하는 시공자문, 그다음에 기술자문,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들이 이 하수처리장에서 수질은 어느 정도로 맞춰서 법적 기준은 얼마인데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좀 낮춰서 이 수계에 보다 더 수계를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아마도 이런 식의 규제가 더 생길 수가 있으니 거기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설계를 좀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계를 위한 아웃라인을 그리는 과정이 여기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계 과정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것은 이제 이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수업 내용은 이 설계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설계는 지자체의 몫입니다. 지자체가 설계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설계를 엔지니어링 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는 거죠. 이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이런 지침을 가지고 지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할 사람들 와서 입찰을 하세요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용역사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설계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기본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게 됩니다. 뒤에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는 별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 설계는 뭐냐면 하수처리장을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대충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얼마 정도 들 것 같다. 어바웃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반영을 할 때 이 자문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 공사를 할 사람들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그 제안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기본 설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설계,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제안 공정사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지면 그 시공사 선정이 된 다음에 공법사를 선정을 하고, 그 공법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과 시방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게 실시 설계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물량들을 일일이 다 산출을 해서 기본 설계에 대비했을 때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사업비까지도 검토를 하게 하는 것이 실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실시 설계까지 하면 설계 과정에서는 결국은 설계 도서와 사업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것을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VE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설계해 놓은 게 정말로 합당하게 설계가 됐는지, 너무 쓸데없이 비싼 장비들을 넣은 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된 것인지를 검토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건 이 가격 갖고 안 돼, 또는 다른 걸 좀 더 추가해야 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어떤 설계 도서가 나오고 예산 설계 내역, 즉 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확정이 되어지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설치 인가 그리고 재원 협의를 합니다. 설치 인가라고 하는 것은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지만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내 임의로 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자체가 시도에 내가 이걸 설치할 겁니다라고 상위기관에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설치 인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인가 신청을 하고 나서
또 재원 협의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한테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지방비와 국비 합친 거. 국비는 확정이 돼 있으니까 지방비를 받겠죠. 그래서 재원 협의를 해서 도에서 얼마 정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VE를 통해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사업비 변경 요청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이 협의가 되면 시도가 재원 협의가 끝나서 환경청까지 다 협의가 끝나면 설치 인가를 해주죠. 이제 설치해도 됩니다라고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가 완료되면 시운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운전도 하고 정상적으로 시운전이 끝나게 되면 준공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돈을 시공자와 발주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공사는. 성공적인 시운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사용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언제부터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일련의 과정들이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절차들은 규정이 되어 있는 절차들입니다. 이 규정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민간에서 만약에 산업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내가 이런 환경시설이 필요하면 이런 절차들이 안 들어가는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가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SK 에너지나 또는 뭐 SK 석유화학 SK에서 폐수 처리장을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먼저 검토를 하겠죠. 왜 폐수 처리장이 필요한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고 개발했고 그 신제품을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지을 거야. 공장을 지으면 얼마 해서 막 1년 후에 공장이 가동이 될 거야 라는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1년 후에 공장이 가동이 되면 기존에 쓰던 폐수와 기존에 발생했던 폐수와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좀 처리와 다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또는 기존의 폐수 처리장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 폐수 처리장의 용량이 안 돼서 좀 폐수 처리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공장이 완공이 되어져서 가동하기 전에 안전적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치 필요성 조사가 돼서 이걸 기업의 임원들한테 필요성을 보고서를 만들겠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바로 돈을 주겠지만 보통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은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 1년 이 예산 안에서 활용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이제 계획을 반영하겠죠.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 뭐 SK 공장에서 SK 본사로 넘어가서 본사에서 협의해서 그룹으로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죠. 그 과정들이 이 타당성 조사, 국고 보조 여기까지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예산이 딱 확정이 되어지면 이제 내년에 공사를 할 거니까 이제 어떤 걸로 처리를 할지 우리가 알아야 돼.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민간에서는 폐수 처리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폐수 처리 면허가 있는 면허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에서 우리 이런 폐수 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와서 제안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제안서를 먼저 제출하게 됩니다. 혹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 그룹 내에 어떤 연구소, 환경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은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어떤 안을 먼저 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업체들의 제안서를 비교 검토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산업폐수에서는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어집니다. 선정이 되어지고 금액이 먼저 선정이 되어지면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물론 여기 제안서 요청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일단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제안서를 만들겠죠. 그게 이제 기본 설계에 가깝게 기본 실시 설계에 가까운 기본 설계를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회사가 결정이 되어지면 계약을 하고 시운전을 하고 시운전에 계약이 끝나면 사용 개시 신고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민간도 동일한 거의 유사한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산업 폐수 처리 시설 또는 환경 시설들 설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설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설계가 무엇인가, 설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앞에서 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무슨 설계는
설계가 다 설계지 무슨 기본 설계는 뭐고 실시 설계는 뭐야? 자,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 있을 텐데 설계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설계라는 말의 기본적인 정의는 법적인 정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이 설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 14조 항에 보시면 설계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기본 설계는 또 뭐다 실시 설계는 뭐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명칭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일반 모르시는 분들 일반인들한테 설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설계하면 도면을 그리는 걸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설계하면 도면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CAD를 열심히 해서 설계사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면을 그리는 건 설계가 아니라 그건 제도입니다. 도면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도지 설계가 아니에요. 큰 설계의 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사전적인 정의가 공학 분야에서 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뭐 기타 이런 공학 분야에서 그 공학의 목적으로 하는 목적물이 있죠. 만약에 토목에서 다리 같으면 다리, 도로 같으면 도로, 또 환경에서 하수처리장 같으면 하수처리장 이런 목적물을 만들거나 도로를 구조 변경해야 돼 변경하거나 필요 없는 걸 해체해야 돼 해체하거나 하는 이런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설계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설계인데 그럼 계획들을 쭉 세우면 이제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계획들이 세워져서 그 계획을 세운 걸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설계 결과물이 나오는 게 설계서 또는 설계도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설계서라고 하면 이제 책자의 형태가 될 것이고요. 설계도서는 책과 도면이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설계도서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줄여서 설계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학 분야에서의 목적물, 이제 우리로 치면 하수처리 시설은 하수처리 시설 설계를 한 그 설계의 결과물인 설계서와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만들고 설치하고 변경해야 됩니다. 이 설계서, 설계도서가 있는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목적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이 설계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설계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책임 유무, 무엇인가 일이 잘못됐거나 잘 되었을 때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설계는 이 계획을 세우는 일은 기본 설계라는 것,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시 설계, 실제로 실시하는, 일을 실시하는, 즉 목적물을 만드는 계획, 기본 설계는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설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기본 설계는 설계의 개요. 이 목적물을 만드는 설계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할 거야. 그다음에 이 목적물이 만들어지면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라는 기준을 선정하고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는 계략적인 사업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는 실제 설계서를 만드는 거죠. 설계도서를 만드는 거. 이제 여기서는 실시 설계도서는 실제로 도면과 용량 계산서와 규격들을 다 표시되어 있는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실시 설계고 내역서, 물량 산출, 가령 뭐 도로 포장을 하면 콘크리트는 얼마가 몇 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몇 톤이 필요하고 가로등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수량까지 다 뽑아내서 그 수량까지 지정을 해 놓는 것들이 바로 이 실시 설계가 되는 거죠. 심지어 볼트, 너트까지도 수량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설계서는 보통 우리가 그 기본 설계는 실시 설계의 거의 한 80% 정도 수준까지 설계를 완료를 합니다. 계략 사업비를 뽑아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100이라고 보면 기본 설계는 거의 80%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 설계입니다. 사실 기본 설계만 하더라도 목적물을 어느 정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서는 이제 설계도서는 이 실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과 또 구조 계산서, 만약에 토목 구조는 다리라고 얘기하면 다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계산서, 또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면 뭐 수조가 있겠죠. 물을 담아놓는 수조들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구조 계산서,
또 하수 처리장에서 이 수조의 크기가 적당한지를 계산하는 용량 계산서. 그다음에 이 수조를 시공할 때 어떻게 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공 방법을 규정한 시공서. 어떤 품질의 콘크리트를 쓰고 어떤 품질의 제품을 써서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 어떤 수준의 그 목적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을 적어놓은 시방서. 그다음에 설비 계산과 관련된 서류들. 만약에 하수 처리장이면 펌프도 있을 것이고 송풍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들어갈 텐데 이 기계들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계산하는 계산 서류. 가령 예를 들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펌프가 적합하다라고 하면 펌프의 유량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펌프가 있으면 모터에서 펌프 헤드에 있는 임펠러를 돌리기 위해서 축이 들어가는데 이 축의 굵기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이게 강도가 얼마 정도 돼서 충분히 계산이 된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과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하수 처리장을 만들면 땅을 파서 수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토질이 안정한지 지질과 관계된 서류들, 이런 서류 전체를 다 설계서라고 합니다. 그 설계서의 범위가 아주 넓죠. 그리고 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품질관리 계획서 등으로 구별해서 작성을 합니다. 설계도서를 보면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목차가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로 작성을 한다라고 목차가 나오는데 그 목차들이 각각 구별돼서 작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규모, 하수 처리장의 뭐 하루 처리 용량, 그 안에는 어떤 설비가 들어가는지, 시공할 때 재료는 어떻게 하는지,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설계도, 도면과 시방서, 설계 시공 방법서, 구조 계산서 등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설계도에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나, 말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시방서로 말로 설명을 합니다. 시방서에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 시공하려고 하니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도면에다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죠. 가령 뭐 시방서에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이 뭐가 있을까? 플라스틱 부식 안 되네? 플라스틱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설계도에 가령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인데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하라. 이렇게 규정을 설계도에 적어 놓으면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은 설계서에서 스테인리스라고 했으니까 이게 상호 보완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품질관리 계획서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즉 설계 도면과 시공 방법을 적어놓은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했을 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품질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걸 확보가 되어진다. 그렇다 그러면 목표하는 품질 수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수 처리장을 만들면 하수가 들어와서 생활하수가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돼 나갈 때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뭐 법적으로 BOD 10 이하, 뭐 SS 10 이하 이렇게 돼 있지만 설계해서 품질관리계획서 창에서는 우리는 목표가 BOD를 3 이하, SS를 5 이하 이렇게 맞추겠다면 그걸 맞추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 방법, 측정 방법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뭐 공정시험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아니면 KS의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까지도 규정을 정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될 것은 설계는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다. 설계는 계획을 세우는 게 설계다.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계획을 성과물로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설계 도서고, 그 설계 도서에는 도면, 계산서, 시방서, 뭐 안전 관련 서류, 그리고 뭐 내역서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 도면을 먼저 보면 설계 도면은 목적물의 기능과 구조, 배치 등을 그린 그림입니다. 설계 도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기, 전자, 기계, 토목, 건축, 환경 이런 구조물의 설계 결과를 기록을 해놓은 게 도면이죠. 지금 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시 회하 하수 처리장의 시설 변경, 시설 개선과 고도 처리 사업과 관련된 그 설계 도서 중에서 전체 배치 평면도를 제가 그림으로 가져온 겁니다. 회하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 부분이
1차 침전지입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관이 들어오면 하수 처리장으로 하수가 들어오면 여기서 펌핑을 해서 1차 침전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협잡물이 아니 입자상 물질들, 이제 주로 무기성 입자상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침전해서 가라앉히고 그 위에 그것들이 제거된 상등수를 원료시켜서 이 생물 처리 시설, 과거의 회화수 처리장은 그냥 폭기조만 있었던 시설인데 고도 처리 사업을 하면서 이 생물 처리 시설을 질소와 인이 제거가 가능한 처리 시설로 바꾼 거죠. 그래서 배치를 이렇게 시설을 바꾸는 건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물 처리 시설이 후단에 생물학적 침전지가 있습니다. 2차 침전지가 있어서 미생물들은 가라앉히고 위에 깨끗한 물만 넘기죠. 그리고 이 회화하수 처리장이 회화댐 상류에 있기 때문에 회화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보다 더 안전하게 처리가 돼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물론 회화댐으로 방류를 하지 않고 회화댐 하류 회화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회화강 하류의 수질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해서 3차 처리 시설이 여기 이제 추가로 위치하게 됩니다. 회화강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공단에서 일부 나오는 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들로 인해서 일부 오염수가 좀 높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수의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생물학적 처리 이후에 오존 가압부산이라고 하는 공정을 집어넣어서 고도 처리를 해서 배수지를 소독조를 거쳐서 배수지를 통해서 여기 이제 고도 처리를 하면 여기 이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처리된 물이 연못에 일부 저류돼 있다가 회화강 하류로 이렇게 이송이 돼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디서 들어온다, 여기서 처리된 물은 어디로 나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설계 결과 중에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건 어디로 나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 다음 도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다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수 처리장의 그 처리 계통도 공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면 분배조를 거쳤다, 침사지를 거쳤다, 침전지, 생물반응조, 최종 침전지를 거쳐서 오존 부상으로 간다. 오존 부상에서는 오존 부상을 거쳐서 여과기를 거쳐가지고 재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UV 소독조를 거쳐서 배제 펌프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 오존 부상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나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최종 침전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은 농축조를 거쳐서 슬러지 저류조에서 농축을 거쳐서 탈수를 시켜서 케이크 형태로 방출이 된다. 케이크는 단기에는 그냥 위탁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각 처리하겠다. 이런 목적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요 다음 그림은 용존 오존 부상 공정의 P&ID. 이 P&ID라고 하는 거는 Pipe and Instrument Drawing입니다. 즉 배관과 기자재를 표시를 해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배관을 표시한 겁니다. 배관의 구경과 어떤 배관이고 재질이 뭐다. 그리고 이런 기호들은 여기에 사용되는 펌프와 이 배관을 구성을 할 때 밸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진다. 어떤 밸브가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P&ID만 있으면 사실은 그 설비 시공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P&ID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프 구경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시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기계들, 기계 여기에 교반기가 들어가네. 여기에는 부상 슬러지를 제거하는 장치가 들어가네. 요거는 밑에 처리된 물을 뽑아내는 유입관이네. 뭐 이제 유출관이네. 이런 설비들은 어떤 거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기계 명칭과 파이프의 규격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게 P&ID입니다. 이런 도면을 그려서 이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용존 오존 부상조의 평면도 부상조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평면 도면을 그려 놓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벽체의 두께는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나중에 단면도가 또 다 있습니다. 단면도가 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것들은 절개에서 절개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기계가 설치가 되어진다. 이 기계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진다. 계단이 있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로 계단이 또 있다. 뭐 호스도 있고 이런 식의 표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목 공사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존오존 부상조를 토목 구조물로 만드는데
이 토목 구조물의 어떤 이제 높이, 깊이, 그리고 두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관은 어떻게 묻어 있고 관의 위치는 어디쯤에 위치한다. 관 위치 이런 것들까지 다 표시를 하고 그 기둥과 보가 필요하면 기둥과 보의 규격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또 수처리 시설들은 수조죠. 물이 담겨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새면 안 되겠죠. 구조물에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여기에 방수는 또 어떻게 해라.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 놓습니다. 뭐 오체 침투 방수에 복시 코팅을 해라. 뭐 바깥에는 뭐 고무 아스팔트 방수를 해라. 뭐 기초 밑에는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라. 계략적인 도면이 있고요. 이제 이건 계략적인 평면도들, 단면도들이고 이제 토목 구조물 시공에 대해서는 또 철근은 얼마짜리를 써라, 콘크리트는 얼마짜리를 써라 이런 것들이 또 시공에 규정이 되어 있고 철근 배근도 이런 것들도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하수처리장 이 사업과 관련된 도면과 책자가 제가 나중에 하나 올려드릴 텐데 설계 도서랑 도면을 다 책자를 하면 책장 하나가 거의 다 찹니다. 설계 도서 한 세트가 책장 하나를 다 채울 정도의 양이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수처리 시설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건물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지붕이나 벽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두께, 지붕 모양은 이렇고 높이는 어떻고 문은 어떤 걸 써야 된다. 문의 재질은 뭐다. 이런 식으로 다 표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설계도서 중에서 시방서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이 시방서는 시공 방법을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즉 공사에 대한 표준안과 규정들을 설명을 한 것이고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이나 특성도 어떤 걸 써라, 어떤 재료를 써라, 이 재료의 기준은 어떤 정도를 써라라고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방서는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공사 시방서로 분류를 하는데 공사 시방서는 특별 시방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표준 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냥 범용적인 시공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하나의 시설의 시공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이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는 모든 시설들이 최소한의 범용적인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그 중에서 대부분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이제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 시방서를 작성을 합니다.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 시방서를 작성을 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고요. 시공 기준을 명시를 해놓죠. 전문 시방서는 이제 각 시설물별로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을 합니다. 용존 오존 부상조 같으면 용존 오존 부상서에 대한 전문 시방서 이렇게 따로 만들게 되는 거죠. 특정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준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장 시공 방법 이게 표준 시방서고 하수처리장 중에서 용존 오존 처리시설의 시공 방법 하면 전문 시방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사 시방서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을 하고요. 공사의 특수성과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해서 실시 설계, 기본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기술하는 겁니다. 전문 시방서에서는 용존 오존 부상 공정을 해서 시방을 해라, 수질은 어떻다 이렇게 기준한 그 공정에 대해서 시공 방법을 작성을 하고 품질 기준을 제시를 하면 용존 오존 부상 공정의 공사 시공을 할 때는 시공을 할 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용존 오존 부상주의 교반기가 있는데 용존 오존 부상주의 교반기 시방서 교반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럼 교반기에 수평을 맞춰야 된다 수직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뭐 기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교반기의 재질은 어떤 걸 써야 된다 용존 오존 부상주는 오존이라는 산화성이 강한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관 재질이 산화에 강한 재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를 쓰는데 여기는 훨씬 더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316이나 316L 재질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게 공사 시방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사 시방서에 보시면 공사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공 방법, 자재 성능, 규격, 그리고 공법에 대한 설명, 품질 시험 방법이나 검사 기준, 품질 관리 방법들, 그리고 안전 관리 방법, 환경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계도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면 설계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사업의 개요가 들어가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그 계획,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인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다시 넣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다시 이 필요성이 이것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 계획조사 한 것들을 다 들어가게 합니다. 사업 계획에는 이제 사업 목적, 뭐 범위, 사업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사업 관련 계획 조사한 것은 이 설계를 할 때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령이나 행정 계획 등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해 주는 게 이 계획 조사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하수도 시설 설치할 때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 계획 변경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거죠. 이 사업이 그 기본 계획에 있었던 사업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조사 및 모형 실험. 하수 처리장의 수질이 어떤지를 아는 거죠. 사업 대상 하수 처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수질과 유량을 분석을 하고 그 발생된 하수의 특성과 성상을 파악을 하고 적정 설계 수질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질 산출하면 내가 설계를 한 공법에서 처리가 되는지 어떤 공법을 하면 처리가 잘 되는지를 모형 실험을 합니다. 모형 실험을 통해서 처리가 A, B, C 공법을 가지고 이 하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C 공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C 공법을 할 거야. 그럼 C 공법에서 설계 인자들을 모형 실험을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설계 인자들이라고 하면 생물학적 처리 같은 경우에는 BOD를 얼마나 빨리 제거시키는지, BOD 제거 속도, 또 미생물 성장률, 뭐 이런 각장의 설계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 인자 값들을 도출하는 게 모형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처리 효율을 검토하는 것. 그래서 모형 실험 결과들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보통 하수 수질하고 유량 분석을 할 때는 이제 하수도 시설 설치 업무 지침에 보면 한 1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로 해서 하수 처리 구역에 하수들이 취합되는 몇몇 군데 지점에서 48시간 동안 유량을 분석을 합니다. 시간별로 유량을 분석을 하고 48시간 동안 최소 2시간 간격으로 그 몇 개 지점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물을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평균을 내면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유량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시간당 유량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고 1평균 유량은 얼마고 하루 종일 물 나오는 거는 얼마고 1최대는 얼마고 그 다음에 시간 최대는 얼마고 하는 유량들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수 처리량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시간 최대 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과거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중에 있을 때 보면 이런 용역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하수 처리장 설치와 관련돼서 기본 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수질과 유량을 산출하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 관거 정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함유식 하수 처리 관거 있을 때는 그 BOD가 아주 낮은 150 정도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험을 했을 경우에 울산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의 유입 BOD는 뭐 280 정도, 평균 280 정도 돼야 된다고 제시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건설 업체 쪽에서 판단하기는 자기들은 280이라는 숫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150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울산이란 지역의 특성상 하수 관거가 분류식 관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수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질의 농도가 높으면 처리 시설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커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량과 수질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형 실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설계했던 내용들이 설계도서에 들어가고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량과 수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데 하수 처리장을 지으면 한 3, 4년 걸리니까 3, 4년 이후부터 뭐 하수 처리장을 지어서 매년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면 최소한 20년, 30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기본 계획을 20년, 30년 후에도 지금 현재 유량이 이만큼인데 20년, 30년 후에는 얼마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의 향후 인구 증가 추세 예측이라든지 하수 발생량의 변동 예측을 통해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거나 증설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바탕을 가지고 하수 처리 시설을 하는 거죠. 2020년도에 내가 조사를 했지만
이 하수처리장은 2040년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2040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처리시설이 있으면 기존 처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검토해서 가령 예를 들면 2040년도까지 처리 예상되는 처리 용량이 10,000톤인데 지금 현재 기존 처리시설이 5,000톤짜리 처리시설이 있다. 그러면 시설을 5,000톤짜리만 하나 더 지으면 되겠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5,000톤짜리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6,000톤 이상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모자라구나.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또는 5,000톤짜리 시설이 있는데 지금 뭐 2,000톤밖에 처리하고 3,000톤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요. 또 이제 그런 유량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뭐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없으면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는 없게 됩니다. 신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 설계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설계한 내용이 들어가죠. 기본 설계는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 하수처리장 어떻게 하겠다, 그 기준은 어떤 걸 적용시키겠다, 사업비는 대략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설계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유입 및 방수 수질 기준 등을 제시를 하고요. 단위 공정별 처리 효율을 바탕으로 이제 물질 수질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설계 기준 제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단위 공정별로 이제 설계 기준들을 또 제시를 하죠. 즉 침전지의 설계 기준은 얼마고 체류 시간은 얼마고 하는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해놓게 됩니다. 그럼 실제적인 설계 기준 제시라는 부분이 설계가 됐나 설계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면 하수처리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계획도 세웁니다.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유지할 거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수처리 시설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것이다. 아니면 외부 위탁 운영을 줄 것이다. 그럼 위탁 운영을 주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든 운영을 할 때 최소 인원 몇 명, 뭐 소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누가 있어야 되고 실험실에 몇 명 있어야 되고 외부의 펌프장이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또 몇 명 있어야 되고 하는 인원 구성, 그다음에 근무 형태는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기자재들 또는 공정별로 이 공정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규정을 제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시운전계획, 시설이 설치가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시운전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냥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물 넣고 시운전하자가 아니라 시운전도 절차가 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무부하 운전, 무부하 연동 운전, 그 다음에 부하 운전, 그 다음에 성능 보증 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운전 계획들을 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시운전 기간 한 6개월 정도 주게 되는데 겨울철을 끼워서 6개월 정도로 보통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중 운전 계획, 이거 같은 경우에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에 사업 기간 중에 기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획을 또 수립하는 거죠. 없으면 이건 무시하는 거죠. 기존 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정 계획, 이 재정 계획은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다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도 같이 산출을 합니다. 즉 하수도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들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인원이 유지관리 계획에서 운영 인원이 나오면 그 인원들의 인건비 산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품 사용량, 뭐 기자재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 몇 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한다, 대수선비, 소수선비, 그리고 교체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전기요금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설계 도서 안에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여지게끔 하는 게 도면이고 또 세부적인 시방서가 또 별도로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시방서에 뭐 예시입니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시방서가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기 전부 다 하면 몇천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앞에 내용들만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표준 시방서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공사 설치해야 된 표준 시방서. 공사 개요가 대충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 계획과 관리, 그다음에 관련 법규는 어떤 법규들이 들어간다.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법규는 뭐가 있다. 그다음에 가시설물은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요. 환경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 하수처리장을 짓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기준들을 제시를 하는 게 이 표준 시방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적용한다 돼 있고요.
여기 보면 공사 규모하고 적용 순서가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방서. 이건 이제 단위 공정별로 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 기준을 정해 놓는 게 이제 일반 시방서인데, 이제 여기는 기자재 구매 시방서라고 되어 있죠. 기계 쪽에서. 뭐 기자재 시방서도 있고, 기계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렇게 보통 전기공사, 이렇게 공사가 이제 큰 공사 중에서 큰 공사의 묶음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시방서, 건축공사에 대한 시방서, 뭐에 대한 시방서, 이렇게 해서 표준 시방서는 환경시설에 대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 시방서에서는 이 환경시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 항목들이 있죠.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이런 항목들이 있죠. 단위 공사들 있죠. 이 큰 단위 공사들, 만약에 토목공사 같으면 토목공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공사 같으면 건축법 이런 거 있을 것이고, 또 전기공사는 전기안전규정이라든지 전기안전법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그런 법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 시방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적용 기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들도 나오죠. 대기환경보전법이니 뭐 내선규격이라든지 가스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이 단위공사에는, 기계공사에는 이런 기준들이 적용된다. 토목공사 같으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특별공사입니다. 특별공사는 뭐냐면 이 하수처리장 중에 특수한 하나의 공정에 대해서 시방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존, 오존, 부상 설비 공정이면 용존, 오존, 부상 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 방법이 정의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 방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런 법규 규정보다는 실제로 이 설비에 들어가는 기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단위 기계들마다 규격과 설계 조건과 뭐 품질 기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계 도서에는 각종 계산서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제 수리 계산서, 하수처리장이니까 하수처리를 해서 강하류로 내보내게 되는데, 강하류로 내보낼 때 이 강하류가 만약에 바다에 접해 있다 그러면 만조 시간대, 가령 예를 들면 수위가 올라오겠죠. 강에서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만조 수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대 측정 기준으로 홍수위가 있을 겁니다. 이 홍수위가 있을 때 이 홍수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역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수처리장 내에 수리 계산을 다 해서 마지막 최종 방류구에 그 수위가 홍수위보다 높게끔 유지를 해주거나 홍수위가 같게끔 해줘야 하수처리장에 침수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리 계산서를 해 놔야 됩니다. 수리 계산서가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땅을 파는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토질에 대한 검토, 토질 검토서, 그 다음에 토지를 바탕으로 땅을 파게 되면 만약에 가시설 공사가 필요하다. 그냥 일반 토공사 대신에 가시설 공사가 필요하면 가시설 설계서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모델링을 통하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엑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꼭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 계산서. 하수 처리장의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조 계산서를 만듭니다. 철근 몇 미리짜리를 얼마 간격으로 배치를 했을 때, 벽체 두께는 얼마일 때 안정한지 안 안정한지 몇 번 반복을 해서 안정하게 되면 그 설계가 곧 다시 나오게 되는,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로 늘어난다든지 철근의 굵기가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겠죠. 이런 구조 계산서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내역서도 들어갑니다. 이제 이건 예인데 토목공사에 대한 직계표입니다. 토목공사도 또 토목공사를 세부 공정으로 나누면 또 여러 가지 공사로 나눠집니다. 토공, 이제 땅을 파는, 구조물을 안치기 위해서 땅을 파내는 그 토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파내면 구조물을 올리는 구조물 공사가 있겠고, 또 구조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시설 공사를 또 합니다. 토공하고 나서 구조물을 안치기 위해서 이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 가시설 공사. 구내에 처리시설과 처리시설 사이에 연결되는, 가령 생물학적 처리와 3차 처리 사이에 연결되는 배관이나 수로 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구내 배관 공사를 해서 별도로 토목에서 가져가고요. 부대 공사들, 그다음에 여기 자재, 뭐 관급 자재, 사급 자재 이런 식으로 내역들이 쭉 정리가 나오고, 이건 직계표고 이제 세부 내역들 이런 식으로 물량들이 나옵니다. 보면
텁하게 하는데 물량이 몇 세제곱미터다, 입방미터다. 또 뭐 콘크리트 타설 하면 콘크리트가 묵은으로는 몇 입방미터, 철근 콘크리트는 몇 입방미터.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이 물량에 따른 단가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단가를 산출하는 것은 이제 설계 중에서는 이제 품셈이라 그래서 단가를 산출하는 또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 단가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사에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조달과 같이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민간 쪽에서는 보통 큰 공사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품셈을 다 작성을 합니다. 품셈을 다 작성을 해서 그걸 1일 대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을 다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재료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경비 같은 경우에는 다 자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물량에다 집어넣게 되는 건데 이 조사 내역들도 설계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노무비도 가령 예를 들면은 콘크리트를 뭐 1000 입방미터를 타설을 한다고 하면 1 입방미터를 타설하는데 사람이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곱하기 부피를 하면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런 이 노무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이제 표준 품셈이고요. 표준 품셈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맞게끔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붙여놓는 게 이제 1위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설계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신경을 써야 사실은 내가 이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 부분이 다른 데보다 뛰어나야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보다 뛰어나야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더 효율적이게끔 제안서를 작성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하수처리 시설, 수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환경처리 시설을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비싸면 기술이 좀 떨어지더라도 싼 걸 쓸 수 있겠죠. 기준만 만족한다 그러면 굳이 비싼 걸 쓸 이유가 없겠죠. 그다음에 그 경제성도 초기 사업비는 싼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싸. 나중에 사업비에 몇 배가 더 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좀 곤란하겠죠. 이제 그런 유지관리비가 좀 더 싼 거. 초기 사업비는 되게 비싼데 유지관리비가 싸다. 또는 초기 사업비는 되게 싼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이익인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적정한 뭐 공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가지를 기술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성과 관련돼서는 계획의 적정성, 즉 현장 특성에 맞는 그 물질 수지를 만들거나 이제 물질 수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는 그 설계를 할 때 설계에 적용된 값들, 인자 값들, 팩터 값들이 적정하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산업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우리 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 거야라고 이렇게 와서 관심 있는 사람 제안서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공장이 어떤 폐수가 나온지도 알아야 되고요. 이 공장의 생산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야 돼요. 생산 공정이 어떤 공정에서 폐수가 어떻게 나온다.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되어졌느냐. 제대로 조사가 된 사람들이 설계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조사 안 한 사람보다 이 사람 더 전문적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다음 수질 관리의 적정성. 잘 만들었는데 수질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뭐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질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잘 되느냐. 첫 번째는 하수도 마찬가지지만 농도가 일정하거나 유량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동이 있죠. 특히 뭐 하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하고 뭐 머리 감고 하는 그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하수 발생량이 줄었다가 점심 때쯤 또 잠깐 늘어났다가 저녁 때 아주 또 많이 늘어났다가 한밤중에는 거의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 유량 변동에 이 하수 처리량이 버틸 수 있느냐. 또 이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평균 기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나은데 강원도 북부 정도 하게 되면 연교차가 아주 크게 됩니다. 겨울철에 심할 경우에는 영하 28도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기온이. 그렇게 되면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름철엔 처리가 잘 되는데 겨울철 수온이 낮아서 처리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설계할 때 겨울철에 아주 저수온까지도 감안해서 설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 변동, 수호 변동 이런 거에 따른 처리 효율이 적정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하가 변동이 생겨서 처리가 효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 방법들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질 확보의 안정성, 수질이라기보다는 환경질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데 안전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항시 배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증 수질이나 목표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래에 지금 수질 기준은 이런데 향후에는 이렇게 강화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될 수 있겠죠. 그때에도 큰 돈 들이지 않고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시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유지관리가 편해야 됩니다. 처리 효율은 좋은데 유지관리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 체계화도 잡혀 있어야 되고 비교적 운전이 쉽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가동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요 가동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과거 실적들을 많이 봅니다. 똑같은 공법을 했을 때 이 공법이 보니까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수질이 잘 만족되더라. 그 처리 효율이나 수질 상태를 평가했어. 그러면 여기도 잘 될 것 같아. 비슷하니까. 또 유지관리비도 과거 시설 얼마 이런 거 보니까 똑같은 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얼마 나오니까 우리도 그 정도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신기술 적용 유무, 국가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환경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환경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우대를 해주겠죠. 그래서 신기술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있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특허나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도 만약에 A라는 업체가 폐수 처리장을 만든다고 선정이 돼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A 업체의 기술이 아닌 B라는 업체가 원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특허 시비가 걸리게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수가 있죠. 집행정지 명령을 하든지 요청을 해서 특허 분쟁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산업체 폐수처리 시설에서는 신기술 적용 유무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수질 상태하고 처리 효율이 일정한지, 안정성, 이걸 항상 봅니다. 이걸 항상 보는데 일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기술,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신기술, 남들보다 월등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뭐 가령 뭐 삼성이라든지 또는 좀 고려 아연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LS, LG 뭐 이런 데서는 좀 남들한테 없는 특별한 기술들 이런 거 있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성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경제성에서 일단 첫 번째는 공사비를 보겠죠. 총 공사비와 단위 공정별 공사비가 적정한지 비싼지 이런 것들을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 유지관리비, 총 유지관리비하고 단위 공정 유지관리비가 적정한지, 또 저렴한 공사 공법들을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통해서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공법을 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보면 설계 개념을 보시면 설계는 계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설계 계획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설계 도서인데, 설계 도서에는 도면, 용량계산서, 지방서, 기타 안전기준, 품질기준, 유지관리 지침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만들어내야 된다. 예산까지 뽑아내는 게 설계 도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설계의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계라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구나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주차 수업에는 이제 하수 처리장을 이때 직접 설계하는 쪽으로 갈 건데, 기본 계획을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무시하고 우리는 본 처리 시설에 대한 설계 부분만 우선 할 텐데, 그래도 처리 시설의 용량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죠. 처리 시설이 어느 정도 용량이 되어져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시설 용량과 관계된, 즉 하수 처리시설의 용량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인구 추정법, 그리고 그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하수 발생량을 계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과제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드릴 텐데, 어떻게 계산한다 엑셀들로 계산을 해서 표로 이렇게 보여 드릴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과제 나오게 되면, 그 과제는 뭐 울산시 언양읍의 인구 추세를 가지고 앞으로 2020년, 2040년에 인구는 얼마가 될 건지 추정을 해라. 그리고 2040년 기준으로 해서 이 인원이 될 때를 대비해서 하수 처리장은 얼마를 만들어야 된다는 용량까지 산정을 해와라는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오늘 금일 이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그 자료들은 1주차 강의에 있는 것들을 한번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여러분들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건설산업기본법 치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행규칙 정도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 설계의 정의, 지방선은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